혹시 돈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오려는 거 아닌가요?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모든 것이 고요해졌죠.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고 민수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건 보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미리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궁중원은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손님들을 맞이했고 복도 양쪽으로는 전통 한국화가 정갈하게 걸려 있었죠. 특실로 안내된 룸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커다란 원목 테이블 위로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가득했고 은은한 조명이 음식들을 더욱 고급스럽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민수와 지연의 상견례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42살의 안정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대기업에서 15년간 성실히 일해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긴장한 듯 넥타이를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숙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민수야, 자꾸 넥타이 만지지 마라. 꼴이 우습게 보인다. 정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지 마. 첫인상이 전부라고 했잖아. 윤정숙은 65살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커다란 금반지를 끼고 있었죠. 머리는 미용실에서 새로 한 웨이브 펌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해서 마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귀부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네 분들도 좋으신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뭘 아냐, 너는. 정숙이 아들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니야.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우리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반대편 입구로는 지연과 부모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지연은 차분하고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적당했고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린 모습이 깔끔했죠. 평소 소박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오늘 상견례를 위해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는데 상대방의 화려함을 보니 자신이 너무 소박하게 차려입은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연이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도 좋으신 분일 거예요. 지연의 부모님은 68살의 박노인과 65살의 부인이었는데 두 분 모두 검소하고 정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해온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지만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오랜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었죠. 거친 손은 기계를 다루며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박노인이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지연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으니 기뻐해야죠. 그녀 역시 소탈하고 인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녀는 오늘 상견례가 잘 풀리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드디어 양측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박노인이 먼저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아버지 박춘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민수 씨 이야기 지연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정숙이 마치 여왕처럼 위엄 있게 일어났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바로 세우고 가슴을 펴며 당당한 자세를 취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 어머니 윤정숙입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정숙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살펴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였죠. 저희 집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정숙이 당당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에 빌딩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헤란로 쪽이고 하나는 역삼동 쪽이에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해서 말이죠. 지연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박노인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숙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꽤 괜찮은 자산이 됐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도 일반 직장인 연봉 정도는 되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어요. 대학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지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우쭐해졌습니다. 과장 승진도 동기들 중에 가장 빨랐어요. 부장, 임원까지 쭉쭉 올라갈 거예요. 지연은 속으로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만 하시지? 이게 상견례 예의인가? 민수 자체는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의 이런 태도가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정숙의 끝없는 자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연의 부모님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상대방이 강남 빌딩 두 채를 자랑하는데 자신의 소규모 제조업체 이야기가 너무 초라하게 들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정숙이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집에서도 효자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아들을 키운 제가 자랑스럽죠. 지연의 어머니 김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만 계속하시는 게 예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별거 아니지만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그런데 정숙이 박노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시선이 지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정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마치 신문을 하는 듯한 톤이었죠. 솔직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이 김치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했죠. 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정숙이 잠시 멈추더니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돈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오려는 거 아닌가요?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모든 것이 고요해졌죠.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고 민수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건 보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미리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숙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무일푼이고 월세 원룸에 살아도 만났을 거라는 말이에요? 박노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그였는데 자신의 딸이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거친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인품을 보고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직업이나 집안 이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인품이요?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인품만 보고 결혼해요? 다들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연의 어머니 김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연아, 괜찮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요. 정숙이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온 건 아닌가요? 요즘 결혼 전에 그런 것도 다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지연이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민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지연 씨에게 너무 신뢰되는 말씀이에요. 신뢰가 뭐야? 정숙이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야. 어머니가 미리미리 확인해 주는 거지.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 박노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정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순수한 사랑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바르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을 이유가 없어요. 화내실 것까지야 없죠. 정숙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확인차 말이에요. 확인이요?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뭐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까?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오며 딸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욕을 받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민수가 거의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맞다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런 모욕을 받으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정숙의 오만함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지연의 어머니 김순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어머니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물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물 좀 따라 드릴게요. 김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긴장된 공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는 마음에서였죠. 이런 좋은 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김순자는 정숙 앞에 놓인 물잔에 물을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딸이 당하는 모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더욱 긴장하고 있었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물을 따르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너무 떨려서 물병이 정숙의 명품 핸드백을 살짝 건드린 거예요. 테이블 옆 의자에 놓여있던 핸드백이 기울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순자가 깜짝 놀라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괜찮아. 정숙이 당황하며 급히 일어났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민수도 얼른 일어나서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울게요. 하지만 박노인이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화장품, 지갑, 열쇠고리 등 일반적인 물건들과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봉투가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일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박노인이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건. 정숙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서류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류의 윗부분을 읽어버렸거든요. 거기에는 개인 파산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파산 신청서인가요? 박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단순한 서류 착오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파산 신청서뿐만 아니라 채권자 명단도 함께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은행 이름과 함께 무서워 보이는 사채업체 이름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자 명단. 이건 또 뭡니까?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급히 다가와서 서류를 보려 했지만 박노인이 이미 중요한 부분을 다 읽어버린 상태였어요. 빚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도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것도 모두 드러나 버렸죠. 이거 진짜인가요? 지연의 어머니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남 빌딩 두 채 있다고 하셨는데. 정숙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 일시적인 현금 문제예요. 부동산은 정말 있어요. 단지 유동성이 부족해서. 유동성 부족이요? 박노인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적힌 빚이 수십억인데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고요? 정숙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잠깐 어려운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이런 건 잠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서류에는 냉정한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매월 이자만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었죠. 게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사채업자요? 지연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까지 돈을 빌리셨다고요? 정숙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화려하게 포장해왔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강남 빌딩 두 채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 빌딩들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정숙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습니다. 과정이 좀 어려울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박노인과 김순자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들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전까지 자신들을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던 정숙이 사실은 자신이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니요. 우릴 속이고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빚을 막으려던 겁니까?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그토록 감춰왔던 진실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민수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지영과의 관계도 이 일로 인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허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강남 빌딩 두 채라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부동산 자산가라는 당당한 모습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파산 신청서의 내용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첫 페이지에는 채무자 윤정숙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가요? 박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적힌 총 채무액이 5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가장 부끄러운 숫자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게 53억이요? 김순자가 숨이 막힌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강남 빌딩 두 채 있다고 자랑하신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정숙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빌딩은 정말 있어요. 하지만 뭐죠? 박노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 담보로 넣었거든요. 그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망했어요.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며 의심했던 정숙이 사실은 자신이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실제 순자산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박노인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해온 경험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죠.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상태였거든요. 빌딩의 시가총액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박노인이 서류를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채권자 명단이 나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은행 12억, 신한은행 8억, 하나은행 6억. 그가 중얼거리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게 뭡니까? 서류 하단에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동금융, 황금사자금융, 빅뱅캐피탈 같은 이름들이었죠. 이런 곳들은 뭐죠? 김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채업체예요. 사채업체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까지 돈을 빌리셨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자도 못 갚아서 계속 빚이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빚이 있는 건가요? 미안하다,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게 말하지 못했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니?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박노인이 서류를 보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5억 정도.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5억을 사채업자한테요? 김순자가 경악했습니다. 그럼 이자만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이자율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월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 매달 얼마씩 갚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갚지 못하고 있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계속 미뤄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박노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독촉받고 계시는 거네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전화가 와요. 그리고 가끔 집 앞에 사람들이 서 있기도 하고,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를 의심하신 건 뭐였나요?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체면 때문이었어요. 정숙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의심한 거예요. 체면이요? 박노인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 딸을 모욕한 거예요? 김순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정숙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이 마침내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허세와 거짓말로 포장되었던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절망적인 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사과 이후
한정식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가 알고 있었다고?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전화 받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독촉 전화였죠. 그리고 가끔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봤고요. 박노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우리를 속인 거네요? 민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체면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체면이요? 지연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저와 결혼하는 것도 혹시? 민수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 씨에 대한 마음은 정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김순자가 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하려 하셨다고요? 민수는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결혼도 망치게 된다고 하셔서 정숙이 아들의 말에 더욱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민수한테까지 거짓말을 시켰구나.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전화 받으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시고, 그래서 박노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곧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연은 민수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상처받았거든요. 그럼 저와 만날 때도 내내 거짓말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지연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에 대한 마음만은 정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잖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일인데.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지연 씨를 사랑해요. 정숙이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자책했습니다. 내가 민수까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가족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바보처럼. 아니에요, 아버님.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대출도 받고 친구들한테도 부탁해보고.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김순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50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지연과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기다려줄 것 같아요? 이미 독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정숙이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해요. 담보로 잡힌 빌딩들도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경매요?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자를 못 갚아서 은행에서 담보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이런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었어. 너마저 절망할까봐.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모든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었죠. 민수의 고백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지연과 그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민수와 정숙의 고백이 끝난 후 한정식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복잡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그때 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숙과 민수가 깜짝 놀라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공장이 작년부터 어려워졌어요. 박노인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끊기고 원자재 값은 오르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순자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연이 결혼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은퇴 자금까지 다 끌어모았어요. 은퇴 자금까지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공장 기계 몇 대를 팔아서 2천만 원을 더 만들었어요. 총 5천만 원 정도죠. 정숙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도와주려고 했지. 박노인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김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빚이 좀 있어요. 공장 운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대출받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정숙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보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결혼 도와주려고. 그렇죠.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박노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집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민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박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체면 때문에 숨겼으니까요. 김순자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많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죠. 정숙의 마음에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는지, 얼마나 허세와 체면에만 매달렸는지가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결혼 말이에요. 박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연이가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정숙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이 며느리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지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지연아. 김순자가 딸을 달랬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박노인이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현실을 봐야지.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거든요.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허세와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연의 간절한 외침 이후 한정식 집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요. 지연과 민수가 동시에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좋은 아이를 우리 집 문제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런 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해결이요?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해결해요? 더군다나 사채업자들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어요. 사채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어려워요. 게다가 담보 물건들도 이미 경매 진행 중이고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부탁해보고 친척들한테도. 너 혼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숙이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때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셨다는 거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제안받았을 때부터요. 김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고 꼭 좋은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하시고 왜 그렇게 서두르시나 했거든요. 정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사채업자들이 다음 달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 결혼을 서두르신 이유가?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면도 지키고 혹시 도움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지연은 이 고백을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내가 지연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야. 정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을지는 몰라도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만은 정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사랑만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박노인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우리 지연이만 고생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정숙이 동의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좋은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어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안 돼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수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채업자들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김순자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을 봐야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연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사랑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숙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말했습니다. 체면은 지켜야 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진 걸 더 이상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김순자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요. 김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두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해요? 정숙은 김순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내려놓으세요. 체면 때문에 모든 걸 망치지 마세요. 상황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간절한 애원과 김순자의 진심 어린 말이 끝난 후 정숙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평생 붙잡고 살아온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체면, 허세, 남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잘못 살아왔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체면만 생각하고 남들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네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을,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견례 이후 양쪽 가족 모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민수는 매일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정숙은 집에서 혼자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강남 빌딩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봤지만 정작 자신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죠. 남을 의심하고 무시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숙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허세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지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한복이나 명품 핸드백 대신 검소한 옷차림이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담백하게 했고 진주 목걸이나 금반지도 모두 빼고 왔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문을 열며 놀랐습니다. 정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연 씨, 잠깐 시간 있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죠. 지연은 망설이다가 정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숙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박노인과 김순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숙의 달라진 모습에 모두들 놀라고 있었죠. 정숙이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뭔가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예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개인회생이요? 그럼, 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정리할 거예요.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 업체들이니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요. 변호사님도 소개받아서 상담받았어요. 박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정숙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당신을 의심하고 모욕한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숙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네요. 중요한 게 뭐죠? 김순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이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전 재산이 5천만 원인데도 우리 아이들 도와주려던 그 마음을 제가 50억 빚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박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로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정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만 잘못했어요.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찾아온 거였죠.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민수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앉아라. 우리 가족이 할 이야기가 있어. 민수가 지연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지연은 이번에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의 손을 꽉 잡았죠. 정숙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지연이 기대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박하게 결혼하면 어떨까요? 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비싼 예물도 호화로운 피로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정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면 따위 이제 버리자. 진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 한 달 후 작은 동네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고 두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진심을 선택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공감이 되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